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이번 학기 첫 시간을 맡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금 뭐 사회적인 거리두기로 인해 가지고 대면 수업이 이루어질 수 없는 지금 여건입니다. 그래서 일단 학교에서는 2주간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를 했는데, 그러나 이제 또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런 온라인을 활용해서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이 아마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는 생각을 일단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처음 만난 시간인데, 그래서 일단 강의를 소개하는 그런 부분이 한 장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많은 양은 3시간 분량 또는 2-3시간의 이런 분량들을 소화하는 이제 첫 시간이어서 학교에서는 또 교육부 방침도 그렇고 좀 충실하게 내용을 구성해 달라 이런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대면 수업에서는 이제 강의 소개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인데, 온라인에서는 내용적으로 좀 들어가서 오늘은 이제 철학의 어원에 관한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뭐 인간의 어원이라든가 또 교육이라는 말의 어원, 이런 것까지를 아마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의 의미에서 다뤄오려고 합니다. 네, 여기 이제 가운데 있는 그림인데 AI라는 그 영화의 그 포스터죠. 이제 여러분이 지금 우선 이제 이번 학기는 크게 이제 중간 전, 즉 8주까지 중간 시험 전까지, 그리고 그다음에 15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9주부터 이제 15주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근데 일단 첫 부분에서는 지금 오른쪽 그 상단과 또 오른쪽 이 중단을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은 영화 포스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영화들이 이번 그 중간 시험 전, 즉 8주까지 해당하는 그 강의 그와 함께 소개되는 이제 소재가 되는 영화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소재로 해서 여러분 이런 동화라든지 또는 여기에 영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재로 해서 기술 시대라는 현대 사회 속에서 또 아주 첨단 기술 사회죠. 정보 사회고, 이런 첨단 기술 정보 사회 속에서 인간의 문제가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또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도, 현재 사회뿐만 아니라 미래 사회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을, 여기 지금 두 번째 보면 뭐 투모로우랜드라는 이제 디즈니 영화도 있는데, 이렇게 미래 사회까지를 우리가 그 예상을 하면서 여러분 이번 학기에 기술의 발달이 가져오는, 과학 기술이 인간에게 주는 어떤 빛과 그리고 그림자가 무엇일까, 이것에 대한 성찰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현대 산업 사회 속에서 또 기술 사회 속에서의 인간 문제를 좀 더 깊이, 그 실존의 문제를 깊이 성찰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이번 그 중간까지의 아주 키가 될 수 있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는 사실은 이제 도덕의 문제죠. 그래서 이 미래 사회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날의 사회에서도 이런 기술의 문제가 발달하면서 결국은 인간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가치관에게도 큰 치명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는데, 그래서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인간다움의 어떤 그 근거라고 할 수 있는 양심 그리고 도덕성의 문제, 이것이 어떻게 이 과학기술의 발달을 이 배경으로 하는 오늘날의 사회 속에서, 산업사회 속에서도 후기 자본주의 그리고 미래 기술이 더욱 발달할 미래 사회 속에서 과연 인간의 양심의 문제나 도덕의 문제가 과연 어떠한 영향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런 어떤 사회가 되더라도 우리가 이런 인간다움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이런 양심의 문제나 도덕의 문제가 과연 외면돼서는 안 되지 않을까라는 우리가 이런 깊은 비판적인 성찰이 이제 이 후반에 9주부터 15주의 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과학기술과 인간의 그 관계가 어떻게 보면 이번 중간 시간까지 8주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키워드가 되겠다. 자, 우리가 일단 강의 그래서 소개를 하기 전에 계획표를 상해서 여러분이 이제 질문과 답변이라는 이제 시간을 따로 제가 설정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줌 있죠? 줌. 그래서 여기 사이트로 들어가시면은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치면 회의를 참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회의의 번호는 아이디는 또는 번호는 여기서 한 것처럼 278-202-6316이고 비밀번호는 1201-1201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메모해 놨다가 매주 월요일 2시에 줌을 여러분 이 회의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영상 회의를.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이 한 40분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한 100명까지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질문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직접 답을 하는 그래서 영상과 음성을 통해서 직접 대면은 할 수 없지만은 간접적으로라도 영상과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서로 교감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 줌을 통해서 강의를 하느냐라는 질문을 어떤 학생이 한 적이 있었는데 전화로 여기서 답변을 다시 하자면은 줌을 통한 직접 강의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이것이 접속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안 되는 학생들이 반드시 나옵니다. 근데 이런 학생들의 경우는 과연 충실하게 수업을 상호 대면하면 그러니까 상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100% 이게 참여할 수 있다라는 보장을 할 수 없는 지금 단계여서 줌이라는 것을 100% 다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또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기술적으로 뛰어난 학생들은 물론 당연히 잘 사용하겠지만 아직도 이 기술적으로 이거를 충분히 소화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반드시 나오고 또 여러 가지 기술 장애로 인해서 인터넷상의 어떤 에러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충분히 충실하게 이것이 접속이 안 되거나 소리가나 영상이 이게 잘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대비했을 때는 수업을 이걸로 진행하거나 또 이것을 통해서 출석을 측정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여기 나온 것처럼 매주 월요일 2시에 이런 줌을 사용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줌을 통해서 좀 더 좀 직접적인 소통의 가능성이 있는 이런 기회를 여러분에게 또 서로 교수와 학생 간의 어떤 소통의 가능성을 좀 더 넓혀서 기회를 줘서 좀 더 현실감이 좀 있는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소통의 장으로서 즉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으로서만 활용하려고 합니다. 한 몇십 분간을. 그래서 예를 들면 이번 강의죠. 지금 9월 1일자 강의 내용은 또 이번 1일부터 이제 7일까지 이루어지는 이 강의 내용은 다음 주 즉 8일 월요일이죠. 월요일 8일 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해가 안 되거나 또 질문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메모했다가 여러분이 이 월요일 2시에 8일 2시에 여러분이 저와 만나서 직접 영상과 음성을 통해서 서로 주고받는 대화를 하고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즉시 그래서 또 8일 날부터 또 한 15일까지의 이런 한 일주간의 그 내용은 강의 내용은 그 다음 15일이죠. 15일 14일까지 그러니까 15일 월요일 2시에 역시 질문할 수 있고 제가 직접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메모를 남겨주시면 278-202-6316 그리고 B번 1201번을 메모해 주시고 다음 주 즉 8일입니다. 9월 8일 2시부터는 매주 월요일 2시에 이렇게 질문 답변의 화상 회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강의를 소개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교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 강의지만은 여러분에게 좀 더 충실하고 좀 더 심화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PPT 자료만 가지고서는 부족하고 이것은 아주 뼈대만 요약을 한 것이니까 좀 더 좀 유려한 문장으로 또 자세하게 좀 더 부연 설명이 되어 있는 교재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두 권입니다. 하나는 철학의 향기라는 교재고 또 하나는 현대사회와 철학 상담이 노란 글씨인데 그러나 여러분이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이것을 구태여 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자료실, 강의 자료실이라는 란이 왼쪽에 도어에 보면 들어가 보시면은 왼쪽에 강의 자료라는 코너가 있죠. 거기다가 HWP 파일이지만은 제가 이 두 교재를 직접 올려놓을 것입니다. 철학의 향기 같은 경우는 원래 철학의 향기와 역사 이야기라는 긴 제목의 교재고 그래서 굉장히 합본이어서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300-400페이지 이상 되는 그런 것인데 제가 이번 학기 다루고자 하는 부분은 철학의 향기 중에서도 제1부 1편 철학의 향기 중에서도 또 제1부 즉 인간과 철학 이 하나만을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한 100페이지 남짓 미만일 거라고 봐요. 한 300-400페이지 중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부담을 그렇게 많이 안 가져도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현대사회 철학상담이라는 책도 그렇게 페이지 수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한 뭐 100 몇십 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의 책인데 정본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의 향기 그리고 현대사회 철학상담을 여러분이 도어에 들어가시면 왼쪽 메뉴란에 강의 자료실을 클릭하고 거기서 HWP로 되어 있는 2권의 교재를 직접 다운받아서 좀 철을 해서 여러분이 그 수시로 예습을 할 수 있고 또 복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그 강의 계획표를 여러분이 좀 밑에 보시면은 첫 시간은 지금 첫 주째는 지금 오늘과 같이 강의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제1부 인간과 철학에 해당하는 그것에 들어가기 직전에 여러분에게 이제 철학의 어원이 무엇이고 인간의 어원이 무엇이며 또 교육이라는 말의 어원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이번 시간에. 그 다음에 이제 강의 소개 중에서 여러분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들이 항상 보면 평가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평가 기준에 관해서 얘기하자면은 일단 과제가 70%입니다.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난 학기 같은 경우 중간시험은 없었고 기말시험을 많은 강좌가 거의 대부분의 강좌는 이제 대면으로 직접 와서 학교 와서 시험을 봤죠. 그러나 이번 학기에 저는 이번 과목을 통해서 과제만을 통해서 채점을 할 것이고 그 중간도 기말도 대면 시험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출석이 한 15%를 차지하고 발표가 이제 15%인데 이 발표에는 이제 조별 과제에 해당하는 것도 있고 개인 과제에 해당한 것도 있겠죠. 근데 이게 사실 큰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왼쪽 메뉴에 또 보면은 그 조별 토론, 그러니까 토론이라는 코너가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토론 주제를 하나 줄 겁니다. 그러면 그 주제를 가지고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의견을 발표하는데 아마 조별로 이렇게 분류가 돼서 여러분이 그 조 안에서만 서로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조별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자 개인의 의견을 거기다가 올리면 다른 사람도 자신의 의견을 올릴 것이죠. 그러면 서로 간의 교차로 또 여러분이 리플을 달아서 리플라이를 달아서 서로에게 단 한 사람에게는 적어도 한 사람 이상 조 안에서만 지금 이제 아마 가능할 것인데 한 4-5명이든 10명이든 그 조 안에서 올라온 내 의견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이 이제 찬성이든 반대이든 간에 그 의견을 공감을 하든 아니면 뭐 반대한 의견이든 간에 리플을 달아서 서로 의견이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소한 한 명 이상에게, 그러니까 뭐냐면 기준이 자신의 의견 하나를 올리고 반드시 하나를, 그 다음엔 다른 타인의 의견에 대해서 최소한 한 명 이상의 타인에 대해서 리플을 다는 것, 이게 토론의 과제인데 이 토론이 바로 이제 발표의 점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토론 내용들을 각 팀 조별로 모아서 중간시험 기간에 이 8번을 보시면 중간시험 기간이죠. 8주짜가. 이때 이제 조별 토론의 결과를 조장이 온라인으로 직접 제출하는 것으로서 중간 시험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표 점수가 이제 어떻게 보면 중간 8주까지 거의 채점이 되는 것이라고 여러분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2주차에는 AI라고 하는, 여기 오른쪽 상단의 맨 위에 첫 번째 나오는 그림이 이제 AI가 블루 페어리라고 하는 이제 피노키오에 나오는 동화 속에 이제 요정을 만나는 하나의 그 여정을 그리고 있잖아요. 자, 이 첨단 그 과학기술 시대의 인공지능 로봇인 그 데이빗, AI의 주인공이죠. 이 데이빗 인공지능 로봇이 결국은 이제 사람이 진정한 리얼보이가 되고 싶어 했고, 진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동화 속에 나온 스토리를 그대로 신뢰하고는 자신도 블루페어리를 만나면 진짜 인간이, 진짜 리얼보이가 될 수 있다, 진짜 소년이 될 수 있으리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블루페어리를 찾아 헤매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 스토리상으로 이제 만나는 걸로 돼 있지만, 자, 아무튼 이 AI라는 영화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 교재 철학의 향기에 일부 인간과 철학, 그 중에서도 제1장이 뭐냐면 기술과 철학이라는 제목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 기술과 철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런 철학적인 성찰을 할 때, 오늘날 인공지능의 발달이, 즉 기술의 발달이 인간 정신의 문제, 인간의 마음의 문제까지도 영향을 미치거나
또 그 문제까지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 첨단 과학기술 시대에 과학과 기술이 어떻게 인간의 정신, 인간의 마음을, 인간의 영혼을 들여다보려고 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대체해서 하나의 뭐 인공지능을 만들고자도 하는 이제 이런 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자, 그래서 과학자들의 그 입장들이죠. 그래서 어떤 관점, 어떤 입장에서 마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의 주제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철학의 배경 또는 철학 상담이 이루어지게 되는 배경을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데, 오늘날 왜 철학이 필요하고 어떤 이유에서 철학을 공부할 필요가 있는가. 자, 이런 질문에 대한 그 성찰이 제 3주차 철학의 배경, why, 왜 철학을 오늘날에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가, 철학에 또는 철학 상담에. 그래서 이 배경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앞서서 우리가 사실 2주에 걸쳐서 쭉 특히 2주차에 다루어질 수 있을 만한 그 과학기술의 발달이라는 이 오늘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어찌 보면 역설적이게도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인문학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철학을 필요로 하고 있고, 철학적인 성찰이 너무나도 요구되는 시대가 되었다. 과학기술의 이런 첨단의 발달의 결과가 오히려 아주 그 고전적이고도 가장 오래된 지금 3000년, 4000년의 역사를 가진 인문학의 뿌리인 철학에 대한 관심, 또 철학적 성찰의 필요성을 낳았다. 뭐 이런 아마도 그 큰 틀에서 보자면 그것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일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배경을 한번 들여다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교재 앞에서 말한 노란 글씨의 철학의 향기, 그리고 현대사의 철학 상담 자료실에서 다운받으라고 그랬죠. 거기 보면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들어가는 말이 있어요. 철학의 향기는. 그다음에 현대사의 철학 상담이라는 책에는 머릿말이 나와 있는데 맨 처음에 그게 한 서너 페이지씩 되는데요. 이걸 여러분이 반드시 읽어보시고, 그래서 아마 숙제도 그거와 관련된 과제가 하나 나갈 것 같아요. 여러분이 반드시 읽어보고 거기에 대한 뭐 소감 내지는 요약을 해보시다라는, 아마 그래서 철학의 배경에 대한 또는 철학을 왜 오늘날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또 그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공감을 갖는 어떤 시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려고 합니다. 3주차. 그 다음에 4주차에는 여기 오른쪽 상단의 그림에 보면 투모로우랜드 그리고 피노키오 동화가 있죠. 디즈니의 만화 피노키오 동화를 소재로 한 만화. 그래서 이 투모로우랜드 피노키오라는 두 이제 만화 내지는 뭐 영화가 소재가 돼서 이게 순서가 바뀌었어요. 기의술이 아니라 기술의 빛과 인간 본성이라는 이런 그 주제를 가지고서 여러분이 특히 피노키오를 통해서 우리가 그 마리오네트가 진짜 인간이 될 수 있겠는지, 물론 이제 이런 기술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도대체 마리오네트, 즉 어떤 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인형, 기계 인형 또는 인공지능 로봇, 자, 이런 그 기계적인 존재와 또는 물질적인 존재와 인간 존재의 그 본질적인 차이는 뭘까? 자, 이런 것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날 피노키오이고 또 AI라고 할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투모로우랜드를 통해서 우리가 기술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어떤 장점, 그래서 미래 사회에 어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어떤 유토피아적인 어떤 테크노피아적인 어떤 청사진을 제시하는 영화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투모로우랜드는 그 내용을 보면 반드시 또 그런 것만 아니죠. 인간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정말 멸망의 정말 디제스터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디스토피아적인 미래가 가져올 수도 있고, 또는 정말 그 인간의 어떤 기술의 선용을 통해서 테크노피아적인 미래를 물론 맞을 수도 있을 것이고 하는 어떤 그 두 가지, 뭐 마음속에 인간은 이제 두 마리의 늑대를 기른다라는 그 옛 인디안들의 아마 그 전설적인 아마 속담과도 같은 것 같은데, 그 옛 미국 그 아메리카에서 전해져 내려왔던 그 아주 유명한 얘기죠. 그래서 인간은 그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주냐에 의해서 빛과 희망을 키우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둠과 절망에 그런 빠지는, 자, 그런 비관적인 또 허무주의적인, 자,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겠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투모로우랜드를 한번 또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5주차에는
철학의 주제로서 다뤄질 수 있는 내용들이 뭐겠는가. 물론 가장 중요한 주제는 철학자 칸트가 말했듯이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시간에 오늘 철학이나 인간의 어원을 다루고 있는데 5주차에도 역시 철학의 주제로서의 인간의 문제를 이제 다루게 된다. 거기서는 이제 그 철학의 향기 이제 일부 1장인 그 기술과 철학의 제2절 기술의 그림자라는 부분을 좀 더 이제 주목해서 또 요약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또 그 다음에 현대사회 철학상담에서는 이제 제1장이라고 할 수 있는 철학상담이란 무엇인가라는 그 챕터에 대해서 요약을 해주고 여러분에게 한번 그 책을 또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6주 때는 여러분이 이 그림을 보면 오른쪽에 바로 옆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그 다음에 사랑의 블랙홀이라고 하는 as good as it gets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고 번역된 거고, 사랑의 블랙홀은 사실은 원어를 보게 되면 그라운드 혹 데이라고 되어 있죠. 그라운드 혹은 사실 오늘날 우리말 번역은 이제 마못이라고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보자면 이제 경칩에 해당하는 날이에요. 그라운드 혹 데이가 미국 사회에서. 그래서 겨울이 지나고 봄을 알리는 날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개구리가 땅 속에서 이제 튀어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그라운드 혹이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경칩에 해당하는 2월 며칠인가요? 네, 그날에. 그래서 이제 이 그라운드 혹 데이는 겨울이 가고 이제 봄이 오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날인데, 이 영화에서는 이제 주인공이 이제 필 코너스라고 하는 저 남자 주인공이 기상캐스터고 아주 인기가 높은, 또 아주 자존심이 강한, 아주 에고이스틱한 그런 성격을 갖는 하나의 잘 나가는 아나운서이자 기상캐스터인데, 그 사람이 이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해서 타인에 대해서 배려를 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진정한 사랑에 눈을 뜨게 되는가 하는 이제 그런 것을 소재로 해서 인간의 그 마음이 얼음같이 차가웠던 겨울과 같은 그 성격의 성품의 인간이 어떻게 눈 녹듯이 녹아서 그라운드 혹 데이를 맞아서 봄이 되는, 이런 봄과도 같이 남에게 온화한 이런 태도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성숙한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을 이제 그리고 있는데, 그렇게 되기까지의 수많은 시행착오와 반복되는 그 같은 날, 그라운드 혹 데이라고 하는 2월 며칠인가요? 나도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2월 며칠이 계속 같은 날이 반복됩니다. 무한 반복이 되고 있죠, 시간적으로. 그래서 그런 영원한 시간의 반복을 통해서 하루의 반복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것이 처음에는 이제 무의미한 삶이다고 생각하고 자살도 시도하고 별의별 비행도 저질러보고 하지만 결국은 그거 다 부질없는 짓이고, 결국은 그 주어진 시간에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도움을 주고 나 자신에게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겠는가. 그래서 자기를 개발하고 타인을 도와주고 좀 더 나은 삶이 되도록 이런 데 눈을 뜨면서 진정한 사랑을 이제 배우게 되는 이런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게 사랑의 블랙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인간 실존의 근본적인 어떤 본래적인 인간의 실존의 문제가 뭐냐, 즉 비본래적인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본래적인 삶, 본래적인 실존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 인간이. 그래서 어떻게 허망함과 무의미함을 극복할 수 있겠는가 실존적인 면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의 힌트를 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의 블랙홀, 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도 마찬가지로 아주 강박 신경증이라고 할 수 있죠. 강박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성격적으로 이런 주인공이 그 옆집에 기르는 개를 맡아 기르게 되면서 마음이 열리고, 또 그 옆집의 사람을 통해서 화가이였죠. 화가인 그 친구를 통해서 그 말을 들어주고, 그를 통해서 아주 에고이스틱한 이 이제 주인공이 자기 마음을 열고 소설가였던 이 주인공이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의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여주인공이 거기서 이제 웨이터리스죠. 식당 여종업원을 또 사랑하게 되면서 자기를 희생할 줄도 또는 자기를 이기적인 자신을 버리고 오히려 타인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어떻게 자기가 마음이 열리고 하나의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게 되는가. 이것도 역시
사랑을 계기로 해서 이루어지는 인간성의 변화를 보여주는데, 여기서 이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도 역시 어떤 마음의 치유와 관련된 자, 이런 영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존 철학이 어떻게 해서 오늘날 기술 문명을 비판적으로 진단하고 이런 기술 문명 속에서 메말라간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겠는가라는 자, 이런 문제의식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영화들이고, 그 다음에 7주차에는 이제 철학의 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크게 세 가지를 들고 있는데요. 소크라테스 일의 대화의 방법, 그 다음에 데카르트와 같은 이제 성찰, 근대, 중세, 또 현대에 오면 이제 실존 조명이라고 할 수 있는 자, 이런 방법, 여기서 실존 조명인데 여기 니은자 빠졌습니다. 실존 조명과 같은 이런 실존 철학의 방법. 자, 이것이 크게 세 가지. 그래서 고중세와 또 근대와 현대를 대표하는 이제 그 특징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자, 이것은 현대사회 철학상담이라는 책에 나오는 철학상담의 방법이라는 챕터 2부에 보면 각각 1장, 2장, 3장에서 다뤄지고 있는 것이죠. 자세하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철학의 향기에서 보면 기술과 철학이라는 1장의 제4절이 비판 이론이 어떻게 현대사회를 비판하고 있는지를 좀 더 세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요약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그 중간 그 기간까지 여러분이 해야 할 내용이고, 이런 중간 시험에는 특별하게 기간에는 8주에는 진도를 나가지 않고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는 이제 온라인 상에 이제 질문을 해서 여러분이 이제 답을 하도록 직접 이제 그 과제를 제출하도록 하는 온라인 상에서 이제 쪽지 테스트를 한다든가, 또는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이 조별 과제에 해당하는 발표에 해당하는 그 평가 영역이죠. 발표에 해당하는 영역에 이제 조별 과제를 부여했던 그 토론 주제를 모아서 조장이 함께 제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이제 우리가 강의 소개 여기까지를 하고 잠깐 쉬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중간 이후 15주차까지의 이제 전개될 수업의 내용은 역시 이제 교재는 현대사회 철학 상담과 철학의 향기라는 아까 자료실에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데, 우선 현대사회 철학 상담의 분야를 보게 되면 제3부에 해당하는 그 책에 보면 3부에 이제 뭐냐면 역사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즉 철학 상담의 역사라고 해서 철학의 역사를 고중세, 그리고 근대, 그리고 현대에 해당하는 한 9명의 철학자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번 학기에는 6명의 거기에 다루고 있는 학자 중에서 한 6명을 대표적으로 뽑아서, 예를 들면 고중세를 대표로 하는 플라톤과 아우구스티누스 10주차 해보면, 그 다음에 12주차에 보면 근대를 대표하는 데카르트와 칸트, 이는 각각 이제 또 계몽주의 사상과 낭만주의 사상을 대표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낭만주의를 열어놓은 사람이기도 하고 칸트는. 물론 계몽 시대를 살았던 계몽의 완성자이면서도 칸트는 계몽을 비판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근대 계몽주의를 비판하면서 낭만주의를 열어놨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칸트 이후에 뭐 피시테, 쉘링, 헤겔과 같은 독일 낭만주의 철학자들이 등장하죠. 보통 독일 관념론이라고도 하고 독일 이상주의라고도 번역하는, 그래서 아이디얼리즘이라고 말하는 이 철학 사조는 낭만주의 문화 안에서 나온 철학이다. 칸트 이후에. 그 다음 이제 현대 철학에서는 그 프로이트와 프랑크를 다루고 있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은 이제 심리학 분야에서도 오히려 더 중요한 사람이긴 한데, 그러나 이번 학기가 아무래도 상담이나 치유, 인간의 마음을 서로 대화를 통해서 상담하고 치유해 나가는, 자, 이런 데에 이번 학기에 상당히 또 관심을 가지려고 했기 때문에 현대 철학자 중에서는
우리가 프로이트와 프랑크를 주목하려고 합니다. 정신분석 1세대라고 하는 프로이트, 그리고 아들러와 융 이후에 제2세대인 제3세대라고 하는 그 정신분석 학파의 제3세대이자 또 오늘날 철학 상담 치유 분야를 열어놓은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프랑클은 나치의 수용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여러 가지 그 비극적인 경험을 했던 사람이죠. 죽을 고비를 넘겼고 주변의 동료들이 죽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고, 자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죽고 싶은 마음도 간절해서 자살을 생각해 본 적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걸 극복하고 어떻게 해서 자기가 실존적으로 본래적인 실존에 도달하고 자기가 정말 의미 있는 그 삶을 오히려 발견하게 되는가.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가 의미 치료라고도 하고 로고테라피라고도 불리는 그런 철학 상담 치유 분야를 하나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정신분석 학파에서 출발했지만 정신분석 학파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더 나아가서 인간 정신의 자유라는 부분을 프로이트가 놓치고 있다라는 아주 근본적인 비판을 통해서 인간의 자유를 통해서 인간이 결단하고 본래적인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실존적인 인간의 그 능력을 굉장히 중요시해서 그가 주목한 것이 바로 로고테라피 또는 의미치료라고 하는 분야죠. 그래서 무의미하고 공허한, 정말 모든 사람이 허무해서 자살을 충동을 느낄 만한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의미를 발견하고 새로운 삶의 경지를 개척해 나갈 수 있겠는가, 열어놓을 수 있겠는가. 자, 이것이 프랑클의 의미치료이자 로고테라피인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현대적인 의미에서 철학 상담 치유가 시작된 것이다. 물론 이제 아주 전통적으로 보자면 소크라테스의 대화야말로 철학 상담의 뿌리가 되는 가장 원조죠. 그러나 그건 3000년 전의 철학 상담이었다고 한다면, 오늘날 20세기 이후에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철학 상담 치료라는 것은 프랑클이 처음으로 개척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대 철학 분야에서는 이런 정신분석의 창시자인 프로이트, 그리고 그 유파 안에서 제3세대로서 프랑클이 어떻게 그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프로이트의 생물학적 결정론이나 또 아들러의 사회적인 어떤 욕망, 소유욕과 권력욕에 의해서 인간의 모든 실존을 조명하려고 했던 이런 아들러식의 이런 그 사회적인 결정론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서 인간의 정신의 차원을 열어놓고 자유를 통해서 인간이 이런 정신의 문제들을, 우울이나 불안이나 이런 실존적인 공허함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음을 이제 제시하려고 했던 이 프랑클의 그 의미치료, 로고테라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려고 해요. 그걸 통해서 여기 오른쪽 보면 이제 심리 상담, 우리가 정신분석이라든지 행동치료라든지 또는 뭐 우리가 인지치료 같은 것이 대표적인 이제 심리 상담 치료의 유파인데, 또 방법인데, 자 이런 심리 상담의 방법이나 유파와 철학 상담의 방법이나 또 그 철학 상담의 어떤 고유성이 무엇이 다른가, 서로 또 어떤 점에서 공통점을 가질 수 있겠는가, 자 이런 것들을 다뤄보려고 했던 것이 심리 상담과 철학 상담이라는 그 챕터인데, 이것이 여러분이 현대사회 철학 상담이라는 교재에 보면은 한 이제 4부, 5부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길지 않아요. 한 4-5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심리상담과 철학상담이라는 챕터가 이제 현대사회 철학상담이라는 책에 보면 목차에 보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 이제 5부나 해당하는 것이 이제 우울이나 불안이나 죽음에 대한 공포에 대한 그 예를 들면서 어떻게 심리상담이 접근하고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인간의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나 인간의 어떤 공황장애 같은 또 공포심을 어떻게 해서 심리상담 측에서 행동치료나 인지치료나 정신분석 쪽에서는 이것을 원인과 또 대안을 제시하는가, 치료책을 제시하는가. 그 다음에 또한 철학상담 치유 분야에서는 그러면 우울, 불안, 공포의 원인이나 또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어떤 방식으로 제시하는가를 조금 뭐 약간 비교적으로 서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심리상담의 어떤 물론 장점도 있겠지만은 그것이 갖고 있는 한계를 철학상담은 어떻게 해서 주목하고 있고 어떤 점에서 주목하고 있고, 그래서 철학상담은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가. 자, 이것이 우울불안 공포라는 하나의 예를 하나 들면서 그 예들 속에서 두 유파의 심리상담과 철학상담의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는, 이제 그것이 한 5부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사회 철학상담이라는 교재를 좀 더 읽어보시면 이 문제를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간 이후에 다루고자 하는 것은 철학의 향기에서 보자면
제 9주째 보면은 이제 인간과 도덕이라고 하는 제 챕터 2장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철학의 향기라는 이 책 중에서는 제 1편이 철학의 향기고 제 1부가 인간과 철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일부만을 다룬다고 했죠. 그 일부의 1장이 앞서 8주차까지 다뤘던 기술과 철학이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9주차부터 15주차까지는 제 2장, 제 1부 2장인 인간과 도덕이라는 제목으로 된 이 챕터만을 다룰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10주차 때 보자면 이성의 두 가지 의미라고 하는 2장의 제 1절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철학의 향기에. 그 다음에 2장의 제 2절은 계몽이란 무엇인가 라는 또 계몽의 두 의미를 다루고 있는, 조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11주차에 다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제 2장 제 3절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제 3절, 인간과 도덕의 제 3절을 12주차에 다루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13주차에는 제 2장 인간과 도덕 중에서도 제 4절 문화란 무엇인가 라는 챕터를 다루고자 해요.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철학의 향기라는 그 교재 2장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1, 2, 3, 4절을 쭉 요약해 주면서 또 한편에서는 현대사회 철학상담에 나오고 있는 이런 심리상담이나 철학상담의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내용까지를 망라해서 서로 같이 연결고리를 갖고 서로 같이 다뤄주고자 하는 것이 이번 학기의 이제 과제입니다. 그래서 크게 교재는 이 철학의 향기하고 현대사회 철학상담이라는 두 가지고, 그 다음에 철학의 향기로 보자면 제 1장과 2장에 해당하는 제 1부 인간과 철학이라는 제 1부만을 이번 학기에 다룬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자료실에 반드시 강의 자료실을 여러분이 클릭해 가지고 이 두 교재를 반드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리 예습을 하면 참 좋겠고, 또는 복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찰할 수 있는, 자,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어려운 철학이지만 조금 더 나은 이해에 도달할 수 있는, 자, 그런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려고 하니까, 우리가 이 강의 내용만 가지고서는, 이 PPT 자료만 가지고서는 여러분이 정말 낯설고 힘든 내용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용어도 그렇고 생경할 것이고, 철학자도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철학의 어떤 용어들, 철학 수로들이, 개념들이 상당히 어려운 것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이 그 교재를 좀 더 숙지를 하고 미리, 또는 복습을 통해서, 예습을 통해서 숙지한다면 조금 더 알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그래서 교재를 여러분이 다운받아서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니까 예습 복습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 등장하고 있는 플라톤, 아우구스티누스, 고종세 철학, 그 다음에 근대 철학의 데카르트, 칸트, 현대 철학에서 프로이트, 프랑크, 이런 사람들은 워낙 유명하니까 아마 검색을 해봐도 인터넷 자료로만 하더라도 상당한 많은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다만 그것들을 너무 많은 것들을 자료를 참고할 수는 없겠지만 사전적인 그 자료라도 한 페이지 미만의 그런 짧은 정리라도 여러분이 참고한다면 플라톤에 대한 개요,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떤 그 핵심 사상, 데카르트의 또 칸트의, 자, 이런 프로이트, 프랑클 같은 이런 사람들을 좀 더 여러분이 미리 정리를 하면서 수업에 임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이제 영화들이 5편이 나오죠. 센과 치히로, 행방불명, 상단에 맨 첫 번째 일본 영화죠. 그 다음에 레미제라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누굽니까? 프랑스 낭만주의 작가 빅토르 비고의 작품이고, 어퓨 굿맨, 이것은 이제 좀 오래된 니콜 키드만과 그 탐 크루즈가 아주 젊었을 시절에 20대 때 찍었던, 지금 뭐 거의 데뷔작에 가깝게 아주 오래된 영화죠. 법정 드라마고, 서로 살인 사건이 이제 군대에서 일어났고 그거를 이제 파헤치는, 이제 그래서 그 윗선의 어떤 레드 코드를 발견하고는, 그래서 이게 상관의 명령에 의해서 상명하달로, 명령에 대해서는 절대 복종이라고 하는 이제 병사가 저지른, 물론 그 과실치사하긴 하지만 그 명령권자는 사실 꼭대기 별을 가진 그 부대장에서 온 것이다라는 이걸 밝혀내고, 그래서 그 대령을 결국 법정에 세워서 유죄 판결을 받아내는 아주 그 힘든 법정 싸움을 이제 벌이고 있는 신출내기 법무관,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빅맨은 여러 가지로 수작이라고 하는데, 다만 이제 이것은 조금 호흡이 길게 보지 않으면, 법정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 법정에서의 그 토론, 법정에서의 이런 논쟁,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좀
루즈해질 수도 있는 영화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기회가 되면 보시고, 레미제라블은 뭐 다 봤으리라고 보는데 한번 그 핵심을 한번 다시 돌아보고, 특히 장발장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왼쪽에 상단에 있는 장발장과 오른쪽 하단에 있는 자베르가 나오죠. 그래서 장발장과 자베르의 어떤 세계관의 차이가 뭘까, 가치관의 차이가 뭘까,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 자베르가 계몽주의 철학을 대표한다면, 장발장은 이제 낭만주의 철학을 대표하는 철학의 관점에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철학자로 치자면 계몽주의 철학자가 자베르라면 낭만주의 철학자가 이제 장발장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몽의 진정한 의미 중에서도 이제 두 가지 의미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시대적인 의미에서의 계몽은 우리가 그야말로 이제 계몽주의죠. 과학만능주의고 과학기술 발달을 통해서 유토피아가 올 것이라는 낙관론이라면, 두 번째 의미에서의 계몽이라는 것은 인간은 성숙과 관련되는, 그것이 이제 어떻게 낭만주의자들이 요구했던 진정한 의미에서의 계몽이죠. 그래서 인간이 진정한 성숙이 이루어지려면 과학기술의 발달만 가지고서는 불가능한 것이고, 도덕성, 또 예술적인 인간의 어떤 심미적인 이런 능력, 자, 이런 것들이 개발되지 않고서는 온전한 전인격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온전한 인격의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머리만 큰 기형아를 낳을 뿐이고 폐륜아를 낳을 수도 있다는 거죠. 과학기술은 뛰어나지만 이 지구를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과학자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시대적 의미에서의 계몽만을 가지고서는. 그래서 그 시대적 의미에서의 계몽주의를 비판하면서 나왔던 것이 바로 낭만주의인데, 낭만주의자들도 계몽을 완전히 부정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심화되고 성숙한 계몽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이성도 두 가지 의미가 있지만 계몽도 역시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이 이제 이 챕터 2에서 나오는 핵심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래서 자베르와 장발장이라는 두 인간이 각각 계몽주의와 낭만주의 관점에서의 어떤 인간에 대한 인간관 또 가치관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해석도 가능하다는 거죠. 레미제라블을.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오즈의 마법사라는 이제 오른쪽 상단에 또 이 뮤지컬이 있죠. 또 뷰티풀 마인드라고 하는 정신분열증 환자, 오늘날은 조현병이라고 얘기하는데 옛날에 이제 정신분열증이라고 말했던 이 수학자 내쉬에 관한 일대기를 그리고 있죠. 그래서 아내의 도움을 통해서,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의 그 헌신적인 돌봄을 통해서, 말하자면 아내가 상담 치유를 통해서, 철학 상담 치유를 통해서 자신의 남편인 내쉬를, 천재 수학자였던 내쉬를 결국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되는 어떤 이런 모든 사람들의 인류가 어떻게 보면 존경할 만한 스승으로 일컬을 만한 이런 이제 위치까지 갔지만, 사실 아내의 도움 없이는 사실은 정신분열증 환자로서 일생을 그냥 비참하게 마감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철학 상담의 관점에서 정신분열증의 치료, 치유, 조현병의 치유의 어떤 가능성, 이것을 이제 엿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제 뷰티풀 마인드라고 하는 하나의 그 영화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인 이제 그 우리가 쭉 줄거리들을 쭉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 사실 본격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제 인간과 철학이라고 하는, 자, 그래서 크게는 철학의 어원, 그리고 인간의 어원, 교육의 어원, 이걸 다루고자 해요. 우선 이제 철학을 다루기 전에 철학도 학자가 들어가니까 모든 학문은 이제 물음에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학문이라는 말도 그럴 문이 아니라 물을 문자가 들어가 있다는 것.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학문과 또 문화가 물음에서 출발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서양의 모든 학문의 출발점이고 그 뿌리가 되는 근본적인 학문이 이제 철학이라는 말도, 영어에서 필로소피나 독일의 필로소피라는 말의 어원도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 어원적 의미가 뭐냐면 지혜에 대한 어떤 끝없는 탐구고 구도자적인 어떤 물음의 과정을 뜻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 필로소피라는 것도 동사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묻는다라고 하는, 끝없이 탐구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뭐 어떤 개념 체계로 보통 생각하기가 쉬운데, 학문하면은 또 철학하면은 아주 어려운 개념들의 체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 어원적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끝없이 지혜를, 소피아라고 하는 지혜를 필레인하는 동사로서 사랑에 마지 않고 탐구해 나아가는, 또 묻고 추구해 나아가는, 이런 과정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동사적인. 그래서 질문을 하면 무엇이 나오죠?
네, 답이 나옵니다. 자, 또 질문을 하면 무엇을 얻게 되죠? 또 무엇이 되죠? 자, 질문을 하면 무엇을 기울이게 하죠? 자, 무엇을 자극하죠? 무엇을 열게 하죠? 자, 질문에 답하면 스스로 무엇이 될까요? 자, 이것은 제가 답을 얘기해 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서 답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철학이란 말의 일단 어원을 이제 먼저 얘기한다고 그랬죠. 서양 말의 필로소피라는 말은 필로소피아라고 하는 그리스 말에서 왔습니다. 근데 이 필로소피아라는 그리스 말의 어원적 의미는 아까도 말했지만 필레인이라는 동사와 소피아라는 그 명사가 합성된 것인데, 동사 필레인이라는 말은 사랑한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가 어떤 또 여러분이 그 검색을 해보면 그런 말도 있을 거예요. 필레인 말이라는 말 대신에 필로스라는 말로 여기다 그냥 그대로 필로스라고 그냥 어원을 쓰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형용사가 필로스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우리가 자료를 보면 필리아라는 말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필리아라고 해서 EIN 대신에 IA를 써서 필리아. 근데 필리아가 어원이다라고 하는 그 주장은 뭐냐면, 필리아라는 말은 사실 또 명사입니다. 즉 우리가 필리아는 명사고 필로스는 형용사고 필레인은 동사인데, 사실 모든 그런 그 명사, 형용사, 동사라는 품사의 가장 기초는 제가 볼 때는 언어의 뿌리는 동사인 것 같아요. 동사. 그래서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동사가 가장 뿌리가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거기서 사랑하는 이라는 형용사, 또 사랑이라고 하는 축약된 추상화된 명사도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가장 뿌리는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동사, 즉 필레인에서 온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필로스든 필리아든. 그래서 필레인, 필로스, 필리아의 프라소피아라고 하는 지혜라는 의미의 명사가 합성이 된 것이 바로 필로소피아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지혜의 소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즉 완성된 지혜를 가졌다는 뜻이 아니라 아직 갖지 못한 완성된 지혜를 향해서 끊임없이 묻고 탐구하고 열렬하게 추구해 마지 않는, 사랑에 마지 않는 과정 그 자체다. 즉 아까도 말했지만 동사, 추구해 나가고 묻고 답해가는 그 끊임없는 탐구의 과정, 추구의 과정, 이것이 철학의 본령을 해당하는 의미다. 즉 그것이 어원적 의미라는 거죠. 뿌리가 되는 의미다. 즉 이미 완전한 어떤 답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지혜를 향한 도상에 있는, 답을 향한 도상에 있는 그런 묻는 과정, 중간자적인 성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원이 이제 필로소피아라는 이 명사에서 또 필로소퍼라고 하는 철학자란 말도 나왔죠. 근데 이 철학자란 말도 그 어원적 의미는 아까도 했지만 지혜를 가진 자가 아니라, 지자가 아니라,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지자는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지혜를 가진 자가 아니라, 자, 완전한 지혜를 가진 자의 그 그리스 말의 뿌리를 갖는 이제 명사로서의 영어는 소피스트란 말이 있어요. 자, 이 소피스트란 말은 바로 소피아라는 그 지혜라는 의미의 명사에서 파생된 건데, 그래서 소피스트는 바로 지혜를 그 자체인 자, 완전한 지혜를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소피스트가. 그러니까 사실 어원적 의미로 보면 소피스트가 필로소퍼보다 훨씬 더 높은 의미를 갖는 것이죠. 왜냐하면 필로소퍼는 소피아를 향해 사랑에 마지 않는 자고, 사랑하고 추구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자고, 소피스트는 지혜 그 자체인 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날은 거꾸로 역전됐다 의미가. 소피스트는 사실은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하는 자고, 지혜를 갖지 못했으면서도 지혜를 가진 척 착각하고 있는 자고, 또는 자만하는 자고, 필로소퍼야말로 진정한 지혜로운 자가 아니겠는가. 소크라테스 같은. 소크라테스가 스스로를 이제 필로소퍼라고 얘기하고, 당대의 소피스트를 상대로 대화를 나눴는데, 소크라테스가 발견한 것은 자기는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소피스트는 자신들이 진정한 의미에서는 알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점에서는 모른다는 것조차 모르는 소피스트보다는 더 지혜로운 자가 아니겠는가. 그런 신탁을 그런 식으로 해석했어요. 오늘날 그 아폴론 신전에 신탁이 내렸는데, 아테네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는 소크라테스라는 이제 그 신탁이 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난 아는 게 없는데, 난 모른다는 것을 항상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모르기 때문에 알고 싶어서 탐구해 나가고 대화해 나가고 있는데, 왜 내가 제일 지혜롭다라고 그런 신탁의 내용이 내려왔을까, 신으로부터. 그랬을 때 소크라테스의 해석이 그겁니다.
자, 지혜를 사랑하는 철학자는 무지자도 완전한 지혜에 도달한 자도 아니라 끝없는 추구 속에 있는 자, 끝없이 묻고 답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자, 중간자이고, 자, 불완전자인 것입니다. 자, 다 동양말에 그러면 이제 철학이라는 말의 어원을 보자면, 동양말의 철학은 원래 일본인들이 이건 명치라고 하죠. 요즘 메이지라고 하죠.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때는 이제 그 뭐예요. 우리식으로 그냥 발글명에 뭐 예를 들면 다시를 치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우리식으로 한자말을 읽어서 그냥 명치유신이라 했는데, 이제 예를 들면 모택통 이렇게 읽었는데 요즘은 마오쩌둥이라고 원어 그대로 읽죠. 이런 것처럼 일본어 그대로 읽으면 이제 이건 메이지가 됩니다. 그래서 메이지 유신 때 서양 학문을 수입하여 근대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서양말 필로소피아 또는 필로소피를 유교 철학, 유교 문화, 우리가 공자, 맹자, 순자, 노자, 노자는 도가죠. 공자, 맹자, 또 순자, 그 다음에 누굽니까? 성리학자, 주자. 자, 이런 사람들의 문화 안에서, 그런 철학자의 철학 안에서 번역을 했던 것이 바로, 근데 이 번역을 한 사람은 니시 아마네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한자 말은 서주 이렇게 쓰는데, 하여튼 이 일본식 발음이 이제 니시 아마네라고 하는데, 니시 아마네라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유가 철학의 조예가 깊어진 사람이고, 그래서 이런 유교 철학의 맥락 안에서 철학이라는 이 조어를 번역어를 이제 만들어냈는데, 원래 있던 말이 아닌 거예요. 철학이란 말은 이 니시 아마네가 만든 말입니다. 철학이란 말은 이 필로소피의 번역말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유교 경전을 이 사람이 이제 잘 아는 사람인데, 보니까 경전 안에는 철학이란 말은 없었고 철인지학이란 말은 있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성인지학이 있었고 또 현인지학이 있겠죠. 근데 철인지학은 그러면 무엇인가 하면은, 성인의 학문과 현인의 학문이 아니라 철인의 학문이라는 것은 중간자적인 의미를 갖는 거다. 그래서 인지학에서 인지를 빼가지고 철학 이렇게 된 거죠. 철인의 학문이라는 뜻인데, 그럼 철인은 뭐냐면 성인과 현인 사이의 존재인데, 성인은 사실 유가 문화 안에서는 한 명밖에 없어요. 성인이라는 것은 누구죠? 공자, 그죠? 예, 공자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지혜를 가진 자를 성인이라고 한다면, 이제 철인은 뭐냐면 그 성인이 한 명이라면 현인은 72명이 있다고 그래요. 유가 문화 안에서는. 즉 공자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이제 다 현인인데, 그게 72명 있었고, 그 중에서도 10명이 이제 뭐 안회라든가 아주 애제자가 있었죠. 공자에. 우리가 논어 같은 책을 보면 이제 뭐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대방이 바로 이런 철인인데, 애제자죠. 자, 이런 그 공자의 제자 중에서도 아주 그 뛰어난 자들인데, 이들은 뭐냐면 성인과 현인의 중간쯤 되는 자다. 즉 현이라고 한다면 사실 공자를 따라다니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제 사실 세속적인 어떤 지략, 세속적인 어떤 현명함을 갖춘 사람이긴 하겠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어떤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혜에 도달했다라고 할 수 있는 없는 사람들이고, 또 거기에 관심이 꼭 있다고만 볼 수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자가 워낙 지혜롭다고 하니까, 완전한 지혜를 가질 만큼 거기서 뭔가 얻을 게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에서 왔겠지만, 자신의 이익과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현인들하고 이제 완전한 성인의 경지에 오른 사람하고 그 사이에 이제 있는 것들이 바로 공자의 수제자인 철인이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로 중간자고 불완전한 구도자였다. 그래서 이런 불완전한 철인의 학문이 바로 철학이라는 말의 어원이 된다. 그런 점에서 철학이라는 말도 성학도 아니고 현학도 아닌 철학이라는 말도 중간자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철학이라는 말은 우리가 지혜를 가진 자가 아니라 지혜를 사랑해 마지 않는 지혜를 추구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 자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철학이라는 말도 그렇고 철학자라는 말도.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랑, 필리아라는 동사, 필레인이라는 동사가 그랬죠. 명사로 필리아, 형용사로는 필로스. 자, 이런 사랑이라는 말이 들어있는데, 이제 이 사랑이라는 말도 또 어떻게 보면 중간자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말은 사랑이 하나밖에 없지만, 그리스 말은 매우 이 사람들이 예민해서 그런지 치밀해서 그런지 사랑이라는 말도 세 가지의 말을 썼는데, 하나는 필리아라는 의미의 이제 중간적인 의미의 사랑은 이제 우애, 친구 간의 사랑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면 형제라든가, 우리가 에로스라는 것은 이제 밑바닥 사랑인데, 이거는 본능적인, 동물도 하는 이제 본능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성적인 사랑을 이제 에로스라고 그랬고, 또 하나는 이제 뭐가 있어요? 아가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아가페는 이제 희생적인,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사랑이지 자기가 뭘 가지려고 하는 사랑은 아니죠. 에로스는 상당히, 에로스는 소유욕과도 연결이 되죠. 에로스는
내 거로서 뭔가를 차지하고자 하는, 우리가 동물도 성적 교미를 하는 시기에 보면 다른 수컷들을 다 싸워서 배제시켜 버리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자기 것만, 자기만의 사랑, 자기 것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사랑과도 관계되는 이제 에로스라면, 아가페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 주는 이타적인 사랑이죠. 자기 희생이라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을 주는 사랑이라면, 필리아라는 것은 뭐냐면 친구 간에 서로 주고받는 사랑이죠. 친구를 위해서는 물론 희생을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아무를 위해서나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진정한 친구, 형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이제 목숨도 줄 수 있다라고 이제 말하는 것이 필리아지만, 그러나 이것은 제한되어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무제한한 사랑은 아니죠. 아가페 같이 모든 이타적인 사랑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에로스 같이 아주 이기적인 사랑만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필리아는 이런 중간자적인 의미를 갖는 사랑이다. 근데 우리가 이 힐업 신화 속에서 보면 또 에로스라는 말이 사실 플라톤도 그랬고, 에로스라는 말이 사랑이라는 말을 대변해서 쓰기도 해요. 밑바닥 사랑이지만 저 높은 사랑까지를 다 대면해서 이제 에로스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힐업 신화 속에서 에로스를 보게 되면 포로스와 페니아 사이에서 태어난 사생아라고 얘기하죠. 포로스는 풍요의 신이었고, 남신이었고, 페니아는 아주 가난의 여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가진 자와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자 사이에서 태어난 사생아로서의 이 에로스는, 그래서 이 중간자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그래요. 그죠? 아주 그 여유와 풍요와 잘생긴 외모와 어떤 그 귀족적인 기품을 가지는가 하면 매우 아주 장난꾸러기고, 아주 천박하고, 아주 또 아주 그냥 악동이죠, 악동. 그냥 이런 그 성격을 또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자적, 불완전한 성격을 갖는 이제 에로스였다. 신화적인 그 내용 안에서도. 근데 역사상 이제 철학자의 우리가 원형을, 또는 철학자의 어떤 조상을 우리가 소크라테스를 찾을 때, 자기를 이제 토소폰이라고 이제 형용사로서 불렀다. 더 wise, 그러니까 아주 아주 현명한 자, 즉 소피스트에 해당하는 말이 토소폰이겠죠. 소피스트에 해당하는 거죠, 형용사로서. 그래서 더 플러스 형용사가 이제 뭐 추상명사가 되기도 하잖아요, 영어에서도. 그런 것처럼 지혜로운 자라는 말로 자기를 부르지 않고 소피스트라고 자기를 토필로소폰, 지혜를 사랑하는 자라고만 불렀다. 이는 완전한 지혜를 소유했다고 자처했던 소피스트에 대해서 겸손한 말이고,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라는 그 아폴론 신전의 신탁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를 확인해 보려고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소피스트를 찾아가서 어떤 자기의 모르는 바를 물어봤는데, 그 결과는 더 나은 점은 오직 자기는 진정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물어봤는데, 소피스트들은 묻고 또 묻다 보니까 결국은 완전히 알지를 못하는 자였다는 거죠, 소피스트들도.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다 완전히 아는 자로서 착각을 하고 살아가더라. 그래서 자기가 모른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소피스트에 비해서 자기는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 자각하고 있다. 이걸 무지의 지라고 하죠. 그래서 모든 지혜의 출발점을 우리가 모른다는 것에 대한 자각에서 찾는데, 이게 이제 소크라테스의 대화 기법에서 가장 처음에 추구되는 논박술의 그 전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논박술은 결국 모른다는 것을 깨닫게 하도록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삼파술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소크라테스의 대화의 이중 기법인데, 논박술과 삼파술. 일단 첫 번째 논박술의 목표는 모른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견해의 맹점이나 문제점들을 지적함을 통해서 스스로 완벽하지 않다는 것,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무지의 지혜라고 하는데, 이 무지의 지혜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 이제 논박술, 소크라테스의 기초적인 대화법의 목표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한다고 했냐면은,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한다고 그랬죠. 잠깐 이제 쉬었다가 하는 것이 좋겠죠. 잠깐 그러면은 잠깐만 쉬었다가.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쉬었으니까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서양말 인간을 뜻하는 서양말은 크게 영어로 보자면 두 개고, 우리 학명은 호모사피엔스인데, 여기서 영어로 두 개의 표현이라는 것은 하나는 뭐냐면은 man이라는 영어가 있고 또 하나는 human이라는 영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man이라는 영어의 어원은 사피엔스적인 성격을 갖는다. 즉, man이라는 말의 어원은 독일어 man하고 같은 어원을 갖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인도 유럽어로서는 mens, 그러니까 라틴어 mens가 이제 정신을 뜻하죠. 멘탈이 강하다고 할 때 그 맨스, 그 맨이라는 이제 어간을 갖는데, 이 맨이라는 어간은 바로 또 산스크리트어인 마누라는 그 어간에서 왔다. 그래서 이 마누라는 말이나 맨이라는 어간은 정신을 뜻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영어에 맨이라는 말이 왔다는 거죠. 남자를 뜻하기도 하지만 사실 인간을 대표하는 말로도 씁니다. 맨을. 그 다음에 호모는 휴먼이라는 이제 영어의 어원이 되는 것하고 연결되는데, 휴먼이라는 말은 원래 후마누스라는 라틴어에서 왔지만, 이 후마누스라는 말은 호모라고 하는 라틴어와 유사한 것이고, 이 호모라는 말은 어디서 왔냐면 지구, 땅, 흙을 뜻하는 인도 유럽어인 그템. 근데 그템이라는 말은 히라보에서는 크톤이라는 말이 됐는데, 이 크톤이 이제 땅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여기에 기초해서 이제 그템에서 TH가 탈락하고, 그 다음에 고음이라는 말이 유래됐는데, 이 고음에서 이제 지가 탈락하면서, 그 호음에서 지가 탈락하면서 호모라는 말의 어원인 호모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휴먼이라는 말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라는 말하고 깊은 흙이라는, 그래서 이제 땅과 하늘 또는 정신 사이에 이제 존재로서의 인간을 우리가 호모사피엔스로서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어원적인 의미는. 물론 이것을 학명을 만든 그 과학자들이 이걸 알고 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이 어원을 살펴보니까 하늘과 땅 사이의 존재로서의 인간관하고도 연결고리가 있겠다. 즉 신적인 존재와 정신적이고 신적인 존재와 땅적인 동물적인 존재 사이에 접점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이제 아담이라고 하는 인간 아니겠는가. 이제 이것은 창세 신화라고 할 수 있는 이 유대인들의 창세 신화, 올드 테스타먼트죠. 거기 보면 창세기라고 하는 제네시스라는 그 챕터에 보면 서양어의 어원이 바로 이제 그 인간의 어원을 아담에서 찾는다고 그러죠. 이 아담에서. 근데 아담은 원래 아다마라고 하는 유대어에서 왔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말. 그 아다마라는 말도 이제 흙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창세신화에서 보면 신이 인간을 흙으로 빚었다고 그러죠. 재료상으로는. 여기 이제 호모가 땅에서 왔다고 그러지. 그래서 땅에서 온 아다마라는 말은 그래서 땅에서 왔다는 거죠. 그래서 땅에서 왔으니 너는 땅으로 돌아갈지어다. 이런 신의 말도 있는데, 이게 아다마라는 말에서 아담이란 말이 그래서 왔다는 겁니다. 아담이란 말이. 근데 인간을 구성하는 소재는 이제 물론 아다마에서 왔지만, 아담은. 그러나 또 신이 신의 숨결을 불러 넣어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즉 신의 숨결이라는 것은, 신은 육체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 정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신의 숨결도 보이는 공기, 어떤 그 감각할 수 있는 이런 공기라기보다는 신의 숨결은 이제 정신적인 어떤 힘을 불어 넣어줬다라는 말로 이해돼야 되는데, 이런 정신적인 힘이 바로 루아흐라고 하는 유대어, 이스라엘 말, 그 다음에 푸뉴마라고 하는 그리스 말, 그 다음에 스피리투스라고 하는 그 라틴어, 그래서 영어 스피릿, 그 다음에 프랑스어 에스프리, 그 다음에 독일 말 가이스트. 자, 이런 말들이 사실 어떤 신성한 숨결을 뜻하는 말들인데, 이런 말들이 사실 어떤 정신성, 영성, 뭐 정신성을 뜻하는 말들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말로는 루아흐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런 루아흐나 푸뉴마라는 그리스 말이 이제 바로 이런 영성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불어넣어서 결국 인간이 동물적이고도 어떤 육체적인 이제 소재를 갖는 인간이, 재료를 갖는 인간이 동물성이나 어떤 육체성을 전혀 갖지 않은 정신성만을 가진 존재인 신을 닮은 신의 모습으로 창조됐다는 것이죠. 근데 신이라는 존재는 육체성을 갖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물질성을. 그렇다면 그 신의 모습이라는 말도 물질성을 갖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물론 미켈란젤로가 여기 인간의 육체처럼 그려놨지만 할아버지 같은 모습은, 이건 사실 자기 상상의 어떤 의인화지 결코 진정한 신의 모습은 아니죠. 그렇다면 신의 모습으로 창조됐다고 할 때, 신의 모습은 이미지 오브 갓이라고 영어로 번역하는 라틴어 이마고 데이라는 말은 그러면 무엇을 뜻하겠는가 하면, 결국 어떤 신의 정신성, 즉 정신의 능력을
이란 말로도 대변될 수 있겠고, 그럼 결국 신을 닮았다라는 신의 모습이라는 것은 인간도 신처럼 어떤 창조하는 능력, 정신적인 인간의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동물이나 어떤 다른 기계적인 존재와는 달리. 그것이 이제 영어의 이미지네이션의 어원이 되는 이제 이마고라는 말이 여기서 왔다. 그래서 인간의 상상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정신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물질적인 것들을 마음대로 만들어내죠. 창조해내죠. 이것이 상상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는 어떤 음악을 창조해내기도 하고, 보이는 미술적인 창작을 해나가기도 하고, 건축을 해나가기도 하고, 또는 뭐 기술적인, 그죠? 과학기술적인 발명을 해나가기도 하는 것이 다 이미지네이션. 어떤 신을 닮은 인간의 창조력이다. 그 인간의 정신 능력이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동양말의 인간이라는 말은 뭐냐면 여기 이제 사이간, 중간이라는 의미의 간자가 들어있죠, 이게.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도 두 사람 사이, 이게 두인변이라고 그러죠, 인의 인자는. 그래서 둘이 이렇게 기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자라기보다는 동양말에서 인간은 서로 간의 연결고리를 갖고 서로 사이사이 인간관계를 해나가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이죠. 매우 사회적인 존재라는 의미가 상당히 내포되어 있다는 것 같아요, 동양말은. 그래서 또 인간은 또 그런 사회적인 관점에서 수평적으로는 그렇지만 인간 간의 사이지만 이거는 또한 이제 위아래를 가지고 보자면 하늘과 땅 사이라는 거죠. 천지인 삼재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얘기하죠, 인간은. 그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매개 연결고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다. 그래서 신은 전지한 존재라면 동물은 무지한 존재고 인간은 애지하는 존재, 애지자라고 그랬죠. 철학자일 수 있겠다, 인간. 그래서 신은 철학을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지혜를 다 알기 때문에. 또 동물은 철학을 할 능력이 없죠. 왜냐하면 물을 수조차 없기 때문에 추구해 나갈 수도 없는 것이죠, 지혜를. 그러나 인간만이 지혜를 추구해 나갈 수 있는 존재고 철학을 할 수 있는 존재다. 유일하게 철학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이제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양의 다른 철학을 할 필요가 있는 존재고, 또 인간은. 그래서 동양의 다른 신화를 거들 필요 없이 우리가 단군 신화를 보더라도 신적인 존재, 이제 환인이 그 아들인 환웅을 통해서 그 환웅이 이제 인간 웅녀와, 근데 웅녀는 사실 동물인 곰으로부터, 그지? 곰이 변해서 된 인간인 웅녀와 결혼을 한 것이 바로 신의 아들 환웅이고, 이 환웅의 자식이 바로 웅녀와 환웅의 사이에서 태어난 바로 아들이 단군이죠. 그래서 우리 단군 신화는 이렇게 신과 동물 사이에서의, 예를 들면 하늘과 땅 사이, 신과 동물 사이에서 천지인이라는 하늘과 땅 사이, 신과 동물 사이라는 이 사이 존재로서의 인간관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동양말 인간이라는 말의 어떤 궁극적인 사이 존재로서의 이 의미가 우리 단군 신화에도 드러난다는 것이죠. 하늘과 땅 사이, 신과 동물 사이에서의 존재로서의 인간.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철학이라는 말의 어원과 인간이라는 말의 어원의 공통점은 그럼 무엇인가를 여기서 이제 얻어낼 수 있겠고, 여기서 하나의 지혜를 얻어볼 수 있겠다. 즉, 철학과 인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통점을 갖는데 동사적으로 다 이해해 볼 수 있고, 그랬을 때 인간과 철학은 다 중간자라는 매우 밀접한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러니까 철학을 동사로 이해하면 철학을 한다라는 것이 되고, 인간을 동사로 이해하면 살아간다라는 것이 되죠. 근데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나 철학을 한다라는 것은 다 유사한 점이 있는 것이죠. 중간자적인 과정이고. 즉, 동사로서의 철학과 인간은 우리가 철학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인간이자 철학한다라는 것은 철드는 과정이며 또 성숙해지는 과정인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많은 질문과 성찰을 통해서, 반성을 통해서, 음미함을 통해서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의미와 깊이를 발견해내고 높이를 발견해 나가는 그런 성장의 과정이고 성숙의 과정이고, 바로 이런 것들이 아름다운 삶의 길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포도주가 깊은 맛과 향을 내고 익어가듯이 여러분도 우리 삶의 의미를 스스로 발견해내고 음미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철학을 하는 이 삶이 여러분의 의미 있는 삶이요, 또 가치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가치 있는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일 수 있겠다. 그렇다면 이렇게 서로를 묻고 답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또 성숙해져가는 이런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가치,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는 순간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고 즐기는 행복이나 돈을 벌어서 느끼는 행복, 그것보다도 훨씬 더 사회적인 또 인간 관계 속에서만 느끼는 행복을 넘어서서 진정한 지혜, 진정한 성숙이 이루어지는 이 행복이야말로 가장 깊은 행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철학을 하게 되고 또 이 과목을 통해서 인간다운 삶의 의미를 묻고 답하는 과정이야말로 뜻깊은 행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렵기만 한 시간이 아니라. 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 교육의 의미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서양 말부터 보자면 우리가 이 education이란 말이 영어에서는 이제 교육인데 우리가 그 education이란 말은 여기 보면 여기 밑에를 먼저 보십시다. 어원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exduce라는 말에서 educate라는 영어가 왔다. educate라는 영어는 exduce라고 하는 그리스 말에서 라틴 말에서 왔죠. 근데 이 ex라는 말은 바깥으로라, out of, 그죠? 바깥으로 끌어낸다. 그 다음에 ducere는 이끌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에 있던 소질이나 잠재 능력을 개발해내고 바깥으로 끌어내주는 것이지. 그래서 영어에서도 educate지만 독일 말에서도 아우스빌딩이 교육인데, 아우스빌딩이라는 것도 아우스라는 말도 이게 아웃이죠. X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아웃이고 이게 빌드는 형성한다. 포메이션, 어떤 것을 만들어 가는다는 것이죠. 즉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안으로 주입해 가지고 타율적으로 우리가 바깥에서 누군가 마음대로 그걸 지워 넣어 가지고 마음대로 그 개조해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고유한 것들을 바깥으로, 즉 바깥으로 끌어내어서 잠재력과 소질을 고유한 그의 능력을 개발하고 그의 특징을 개성을 발현해주게 하는 그 도와주는 과정이 바로 educate 교육이다. 그래서 이 교육이라는 것은 또 부모, 교사, 학생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즉 만일 부모, 교사의 힘만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건 타율적인 학습이 되죠. 주입식 교육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이 아니라 학생의 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고요. 주체적으로는. 다만 부모와 교사는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혼자의 힘만으로는 바깥으로 내보내지 못하는, 자신의 소질이 완전히 개발되지 못할 수 있으니 그 방해되는 요소나 잘 하지 못하는 그 환경적인 요인이거나 그가 제대로 말하자면 결단을 하지 못하고 주저앉았을 때, 좌절했을 때 그를 격려해주고 도와서 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자, 이것이 부모와 교사의 역할이라면 상호 이런 협력과 소통과 또 서로 상호 사랑을 통해서 성장해가는, 성숙해가는 그 과정이 교육이다. 그래서 이 세 부모, 교사, 학생이 서로 성숙해가는 과정일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 철학에서는 우리가 소크라테스 예를 들면 좋을 것 같아요. 소크라테스가 자신의 어떤 대화 방법을, 교육의 방법이죠, 그게 대화가. 그 대화 방법, 즉 교육의 방법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분만하는 과정, 아이를 낳는 과정에 비유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교육이라는 것이 이제 아이를 낳는 것이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이 아이를 낳는 목표는 뭐냐면 물론 아이를 낳는 것이죠. 아이죠. 이 아이를 우리가 소크라테스는 지혜 또는 진정한 암, 진리에 비유한 것입니다. 아이를. 근데 그럼 지혜나 진리라는 것은 아이에 비유했다는 얘기는, 자, 교사나 소크라테스 자신이 교사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대화를 해나가는 그 소크라테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냐면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지혜를 모른다라고 항상 얘기했고 진리를 모른다고 질문만 하고 다녔으니까. 그럼 지혜를 낳는 주체는 누구고 그 지혜는 어디에 있는 지혜냐 하면은 바로 산모에게 있는 것이다. 즉 아이는 산모가 이미 품고 있는 것이죠. 내재해 있는 것이죠. 산모 안에. 즉 교육의 주체는 학생이다. 즉 산모는 여기서 학생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분만의 목표인 아이가 지혜를 비유하고 있다면 산모라는 것은 학생에 비유되고 있는데, 자, 이 학생 안에 이미 지혜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 자, 그러면 자, 산파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이것을 도와주는 것이죠. 물을 떠다 주기도 하고 힘을 주게 서로 힘을 북돋아 주고 손을 꼭 잡아주고, 그죠? 자, 이런 것은 바로 교사의 역할이다. 그래서 산파라는 것은 바로 교사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비유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분만 과정을 분석해 보면 분만의 목표는 아이인데 그것은 지혜를 상징하고, 분만의 주체는 교사가 아니라 산모인데, 즉 산파가 아니라 산모인데 산모는 곧 교육 주체인 학생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분만을 도와주는 산파는 뭐냐? 바로 교사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건 매우 의미 있는 비유, 좋은 비유죠. 아주 인격적인 비유인데, 그러나 오늘날은 아카데믹한 이론이나 어떤 논증적인 지식이 바로 아이로서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주입식 교육에 의해서. 또 우리가 분만의
목표가 그렇게 변질됐을 뿐만 아니라 논증적인 지식이나 정보나 과학기술의 어떤 내용만을 가지고 이해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분만의 주체도 산모라기보다는 어떤 학원 선생, 그래서 그 학원 선생이 만들어 놓은 어떤 알약을 딱 당위정을 집어넣어 주는 것이 마치 교육처럼, 그래서 그 알약이 바로 지혜고 진리고, 그것이 그럼 아이를 자기 스스로 잉태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낳은 아이를 받아먹는, 자, 이런 그것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오늘날의 기술사회 속에서, 과학기술사회 속에서는. 그래서 뭐 공무원 시험을 잘 보려면 무슨 에듀윌 뭐 이런 거, 또 뭐 저 무슨 학원, 종로학원, 무슨 대성학원, 자, 이런 명강사에 의해서 지식이 톡톡톡톡 당위정처럼 만들어져 가지고 제공되면 그걸 덥석덥석 다 잡아서 이제 외워가지고 갖다 쓰는 것이 이제 교육이고 학습인 것처럼 이해되는 경우, 이 기계적인 수동적인 주입식, 자,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런 것을 통해서는 결코 인격적인 성숙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진정한 지혜에 도달하기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남이 만들어 놓은 어떤 알약을 먹어가지고서는 진정한 지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 자기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교사가 모든 교육의 주체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권력 주체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교사에 의해서 모든 교육은 좌우되어 버리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날의 폐단이다. 그리스적인 교육이 갖는 원래적인 의미는 좋은 것이었는데, 오늘날은 빨간 글씨에 의해서, 사실 오늘날 시대에는 빨간 글씨가 발달한 이 시대에는 세속화되면서 이것이 상당히 변질돼서 교사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런 사회로 바뀌었다. 자, 그 다음에 유대 그리스도교에서의 교육이라는 것은 이제 인격적인 교육이 매우 중요시됐고, 여기서야말로 또 사랑이 매우 중요시됐죠. 왜냐하면 유대 그리스도교는 이제 신이 중요시된 사회 아니에요. 그러면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진정한 인간의 지혜고 교육일 텐데, 신의 성품은 이제 페르소나라고 얘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포스타시스라는 그리스 말이나 라틴 말 페르소나라는 말이나 거기서 영어의 펄슨이라는 말이 나왔다. 즉 오늘날 인격이라는 말의 어원은 페르소나, 신의 위격이라는 말이 왔다는 거예요. 그 이제 삼위일체라고 얘기하잖아요, 위격을. 근데 이 삼위일체의 의미의 핵심은 뭐냐?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 간의 완전한 사랑을 삼위일체라고 얘기한다.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삼위일체의 얘기는 바로 성부와 성자의 관계, 사랑과 존경의 관계를 이제 삼위일체로서 얘기됐고, 이게 천륜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부모 자식 간의, 인간의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인 사랑도 여기서 얘기될 수 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된 것이라고 삼위일체를 정의한 사람이 누구냐면 나중에 다루게 될 중세 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다. 그러면 결국 사랑으로 대변되는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 교육을 상당히 가장 중요시했던 것이죠. 거기를 통해서 그런 인격적인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통해서 진정한 지혜이든 용기이든 절제이든 모든 덕목도 그걸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했던 것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루겠는데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식의 덕목들, 지혜, 용기, 절제, 정의, 이 모든 덕목을 사랑이라는 유대 그리스도교적인 덕목에 의해서 환원해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제 그걸 설명하고 있죠. 자, 그래서 사랑으로 대변되는 이런 인격적 관계를 매우 중요시했던 것이 교육에 있어서 유대 그리스도교인데, 그러나 오늘날 역시 이 과학기술이 만연한 시대에는 인격 교육이 상당히 위축되고 말았다. 자, 동양에서는 우리가 대학이라는 그 사서삼경 중에서 사서가 있죠. 노노맹자 대학 중용이라고 하는데, 그 대학하고 그래서 중용이라고 하는 사서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서 여러분에게 이제 동양 교육의 정신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대학이란 책의 첫 번째 문장을 보면 대학지도는 제 명명덕하고 노란 글씨 제 신민하여 지어 지선에 있다는 거예요. 대학지대, 그러니까 대학 큰 학문의 원리라는 것은 도리는 제 명명덕하고 밝은 덕을 밝히는 데 있고, 자, 여기서도 좀 주의해야 할 것은 그 덕을 밝힌다라고만 한 게 아니라 밝은 덕을 밝힌다라는 말을 썼어요. 명자가 두 개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어두운 덕이 아니라 밝은 덕이 이미 인간 안에 있고 내재되어 있고, 다만 그것이 약간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게 해주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교육도 소크라테스가 우리가 자기가 산파지 그 아이를 직접 집어넣어주는 제조해주는 제조자도 아니고 또 어떤 당위정을 만들어서 집어넣어주는 그런 주입식 교육을 하는 주체가 아니다라고 얘기했듯이, 동양에서의 교사도 사실 덕을 갖다가 만들어서 집어넣어주는 자가 아니라 이미 학생은 밝은 덕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양심 있는 자는 다
밝은 덕을 가진 자고 그 덕이 양심이 발양되지 못했을 뿐이지 드러나지 못했을 뿐이지 가려져 있을 뿐이지 이 밝은 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그 양심의 덕을 밝혀주는 데 있는 것이지 도와주는 것이죠. 가려졌던 것을 좀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학문의 원리라는 거죠. 이 소크라테스하고도 유사한 면이 많아요. 자, 사람들을 새롭게 하고 그렇게 해서 양심을 새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양심을 새롭게 해준다는 얘기는 뭐 어떤 양심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가려졌고 낡아서 우리가 이렇게 낡은 외투에 가려서 드러나지 못했던 그 양심을 드러나게 해줌을 통해서 새로워진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사람들을 백성들을 새롭게 만들고 새롭게 하고 그리하여 최고선에 도달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어지선. 지극한 선이라는 것은 최고선이죠. 최고선에 도달하게 거기서 그치게 한다는 거예요. 도달하여. 이게 대학의 원리다. 즉 목표다. 큰 학문의 목표는 지극한 선, 최고선에 도달하는 데 있고 그 과정은 이미 가지고 있는 양심이 가려졌던 양심을 드러내줘서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인간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어둠으로부터. 자, 그래서 명덕은 모든 인간에게 선의되어 있는 양심 또는 이성이라고 할 수 있다면 학문 탐구와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없던 이성이나 양심을 얻게 된다기보다는 이미 있는 명덕을 양심이나 이성을 그 학문 탐구를 통해서 좀 더 밝혀주고 좀 더 드러내주는 데 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선천적인 이런 양심이나 이성이 전혀 없는 동물에게는 또는 기계에게는 이런 의미에서의 도덕교육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후반부에는 주로 도덕 문제를 다룬다고 그랬죠. 인간과 도덕. 이런 도덕의 문제는 동물에게는 문제되지 않잖아요. 도덕이 문제될 수 없다. 동물에게는. 또 기계에게도. 그래서 자, 우리가 중용이라는 그 사서 자, 경전의 그 첫 문장을 보자면 천명지위성, 솔성지위도, 수도지위교. 자, 천명, 하늘이 명한 것이 바로 그것을 본성이라고 칭하며 이를 걸으며 솔성지위도 그 본성을 하늘이 명한 그 본성을 따르는 것이 솔성, 그 본성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도리라고 우리는 일컬으며 부르며 수도지위교. 자, 그 도리를 즉 하늘이 명한 본성을 따라가는 이 도리를 갖다가 닦아가는 것, 닦아가고 수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수도자의 자세가 교육이다. 자, 우리가 그 철학이라는 말의 어원도 그 뭐라고 했어요? 구도자적인 자세, 수도자적인 자세라고 말했죠. 즉 이미 완성된 지혜를 갖는 자는 아니고 다만 그 싹은 이미 가지고 있지만 그 싹을 키워서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구도자의 자세다 이랬는데 그 과정에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동양의 교육이라는 것도 결국 싹을 가지고 있을 뿐인 이 밝은 덕이 가려져 있는데 이 밝은 덕을 밝혀내서 결국 지극한 선에 이를 때까지 수도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수도지위도, 솔성지위도 그 도리를 따라가고 하늘이 이미 준 그 본성적인 양심의 싹을 따라서 그걸 발양해 나가서 결국 그러한 도리를 그 길을 닦아가는 것. 자, 이것이 구도자고 수도자의 자세인데 자, 이런 수도하고 구도의 자세가 바로 교육이다. 덕을 교육하고 배운다는 것은 없던 양심이나 이성을 다른 사람에게서 강제로 타율적으로 주입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자기 안에 모든 사람 각자에게 내재되어 있던 싹과 소질로서의 이런 선한 밝은 덕을 양심을 비로소 점점 더 밝게 밝혀내는 것이다. 실현시켜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칸트도 이제 도덕교육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선의지라고 하는 칸트는 구테빌레, 굿윌이라고 하죠. 선의지 또는 양심을 매우 중요시했던 사람이죠. 선의지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선천적인 것인데 다만 그것이 완벽하게 실현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완성되어 있는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밝혀나가고 좀 더 성찰해 나가고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이것이 바로 이제 인간의 성숙의 과정, 인격이 발양되고 완성을 향해 가는 과정이다. 자, 이것이 철학하는 과정이고 인간다운 삶으로 향해 나가는 인간다운 삶의 과정이다. 자, 우리 가르침이라는 것도 어떤 타인이 자기 생각을 갖다 남에게 그냥 당위정처럼 딱 만들어가지고 학원 강의처럼 핵심 완전 정복해가지고 자기가 핵심을 딱 외우게 해가지고 그것을 주입해 넣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어떤 정답을 집어넣어주는 것이 그게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이죠. 철학에서의 가르침이라는 우리가 철학적인 의미에서의 학문이나 가르침이나 교육이라는 것은 또 철학이라는 것도 학습자 스스로가 자기의 잠재 능력과 소질을 깨닫고 스스로 성찰해서
그것을 깨달아서 실현하는 것, 실천에까지 이르도록 하는 것, 이것을 옆에서 단지 북돋아주고 자극을 해주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소크라테스의 삼파술이란 말이죠. 논박술과 삼파술을 통해서 소크라테스의 대화 방법이 이것을 지향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철학 교육이라는 것의 뿌리를 소크라테스에서 찾을 수 있다면, 너 자신을 알라고 했던 이 소크라테스의 이 명제, 물론 이제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은 이 아까 신탁이 내려왔다고 그랬죠. 이 아테네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그 신탁이 내려왔던 아폴론 델포이에 있는 그 아폴론 신전의 그 신전 꼭대기 기둥 위에 있는 현판에 써있던 글씨라고 해요. 그노티세오 아우톤이라는 글씨 말인데, 너 자신을 알라고 이 신탁, 이것도 사실은 하나의 아폴론 신의 신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 자체도. 아테네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는 소크라테스다라는 것도 아폴론 신의 뭐 신탁이라고 하지만, 너 자신을 알라, 이것도 사실 아폴론의 계시라는 거예요. 신탁이라는. 그런데 이것을 바로 이 현판이 붙어있는 그 신전, 아폴론 신전에서 소크라테스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자다, 아테네에서 이런 신탁도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소크라테스를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요즘은 이제 일컬고 사람들이 또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이 명언도 소크라테스가 한 말 아닌가 이제 이렇게 물론 와전되긴 했지만, 그러나 아무튼 소크라테스도 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살았으리라고 봐요. 자기를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일컬었던 그 신의 말이라고 하니 또 자기가 그 말을 듣고는 그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 돌아다녔거든요. 내가 과연 지혜로운 자인지를. 그런 걸 봤을 때는 이제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이 말도 실천하려고 했겠죠. 자, 그래서 이 음미되지 않은, 반성되지 않은 삶은 땡땡땡가 없다. 자, 이 들어갈 말이 뭘까요? 자, 우리 교재 현대사회 철학 상담 그 소크라테스 부분에 보면 여러분이 또 대화라고 하는 철학 상담의 방법으로서의 대화라고 하는 첫 절에 나와 있어요. 펼쳐보면, 자, 음미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자, 이건 소크라테스의 말인데, 그래서 이 너 자신을 알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너의 뭐 키를 몇 센치고 네 몸무게가 몇 센치고 네 몸이 얼마나 뭐 날씬하고 뚱뚱한지를 알라, 이 말이라기보다는 그 스스로 정신적인 그 성숙에 이르기 위해서는, 인격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성찰과 묻는 과정, 묻고 답하는 이 철학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했다고 봐요.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철학적인 성찰과 대화를 해 나갔는데, 알기 위해서 소크라테스의 이 말도 음미되고 성찰되고 반성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우리는 끊임없이 반성하고 성찰해 나가야 하고 대화해 나가야 하고 묻고 답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무지, 어떤 아집이나 편견이나 잘못된 습관에 묶인 그런 동굴 속의 죄수인지도 스스로를 모르고 살아가는 이런 무지를 깨닫는 것이 진정한 알미고 참된 지혜에 이르는 출발점이다. 그래서 이것이 논박술의 목표라고 그랬죠. 무지를 깨닫는 것이.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의견이 완전한 지혜가 아니고, 이런 점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불완전한 생각이구나, 의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제 좀 더 완전한 생각, 알에 도달하는 이제 출발점이죠. 그래서 가치 있고 더 성숙한, 또 완전한, 좀 더 완성된 삶으로 나아가는, 인도하는 그런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무지를 깨닫는 것이. 자,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일단 너의 무지를 알라라는 것일 수 있고, 그럼을 통해서 진정한 신적인 지혜에 도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고 스스로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 자는 결코 불완전한 삶 속에, 불완전한 암에 묶여서 동굴 속에 어두운 무지몽매한 그런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완성과 실천적인 어떤 수행에 있어서 그것에 앞서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에 대한 깨달음이고 반성이다.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성찰이다. 이것이 교육의 출발점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과 학습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럼 다 알아서 안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자기가 모른다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어떤 것을 모르는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은 아예 공부를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좀 철학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죠? 어려운데, 그런데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한번 마음을 한번 다잡아서 내가 진짜 모르는 것이 뭐고 정말 내가 이것을 모르는구나 하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스스로 시키지 않아도 책을 찾아볼 것이고 또 검색을 해서 좀 더 알아보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난 모른다라고 그냥 포기한다든가 또 나는 끝까지 알 필요 없어 난 다 알아 이렇게 착각하고 사는 것보다는 중간자의 자세에서 겸손한 중간자의 자세에서 나는 완전히 다 모르지만 내가 잘 모른다는 것만큼 내가 알고 있으니 나는 좀 더 알고 싶어 좀 더 노력해야지 자 이런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것이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고 너 자신을 알라고 했던 이 말에 또 스스로 성찰하고 반성하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가치 있는 삶으로 나가는 하나의 길이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교육과 학습 방법인 이 대화의 방법은 논박술과 삼파술로서 나눠지는데 아까 말했지만 무지를 깨닫는 것이 논박술의 목표이고 그래서 삼파술로 나아가는 딱 그 전 단계라고 그랬죠. 자, 이는 자기가 상대방에게 끊임없이 물음으로써 스스로 무지를 자각해 도와주고 진정한 알을 획득하기 위해서 나가도록 도와주는 이제 보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이제 소크라테스 스스로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아이 낳는 것에 비유를 했다. 산모, 산파 그다음에 아이 이것에 이제 비유했는데 진리를 알고 지혜를 나가라는 과정을 철학은 진정한 자기를 찾아 떠나는 이제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아픔과 실수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 길에서 발효되고 숙성되고 익어가면서 주변 사람들과 또 사회에 깊고 그윽한 향기와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과정이기도 할 것이다. 그래서 철학은 아름다운 삶의 길이고 또 이런 철학 상담은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을 돕는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번 학기에 15주차에 걸친 이 마지막에 다룰 것이 사실 철학상담 치유의 하나의 예라든가 철학상담 치유의 어떤 특징이 뭐고 일반적인 상담, 심리상담과는 어떤 점에서 공통적이면서 또 다른가 이제 했는데 결국 철학상담의 지향점은 진정한 인간 성숙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자유, 진정한 행복, 진정한 가치, 또 인간의 본래적인 실존을 향해 나아가도록. 예를 들면 이게 인간이 새라고 한다면 새의 본래적인 실존이라는 것은 하늘을 홀홀 나는 것이지 미운 오리 새끼로 이렇게 구박을 받으며 이 땅을 기거나 호수를 기는 것만이 호수를 이렇게 겨우 발버둥쳐 나가는 것만이 아니겠죠. 진정한 백조의 본래적 실존의 모습은 하늘을 홀홀 나는 데 있다. 인간다운 삶도 이렇게 맷돌처럼 갈아엎겨지고 타율적인 주입식 교육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입시 경쟁 속에서 그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진정 본래적 실존일까? 그렇지 않다면 오늘날 과학기술이 가져다주는 문제점은 무엇이고 또 이 사회, 자본주의 사회, 또 이 후기 산업사회 속에서 우리가 인간의 어떤 비본래적인 실존의 모습이 무엇이고 많은 대중들이 군중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잃어가고 살아가는 이 삶의 문제점이 뭔가를 성찰하고 그림을 통해서 이런 동굴 속에 갇힌 죄수와 같은 이런 그림자만을 바라보는 삶에서 깨치고 진정한 자유인, 진정한 인간다운 실존을 향해 나아가는 자, 이런 새가 날아오르는 것과도 같은 그 새의 본래적인 실존을 이제 우리가 날아오름에 있다고 한다면 인간도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삶, 진정한 가치를 실현하는 삶, 뭐 이런 것이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우리가 철학 상담 치유가 노리는 진정한 지향점도 그런 것일 것이다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가 뭐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가 있는데 그림자만 보는 이 묶인 죄수의 삶에서 이 동굴 속에서 탈출해서 저 동굴 밖 세계로 나아가서 진정한 이데아를 발견하는 이제 그 삶을 이제 플라톤은 인간 교육의 이제 목표로 생각했는데 그것도 뭐 오늘날 이제 철학 상담 치유가 추구하는 어떤 청사진일 수도 있겠다 어떤 면에서는. 자 그래서 목수가 고칠 수 없는 집은 뭘까요? 자 이건 여러분에게 내는 이제 마지막 퀴즈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